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많은 희생자를 낸 튀르키예 강진이 발생 14일째를 넘기면서 수색과 구조 작업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추가 구조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황에서 튀르키예 당국은 생존자를 지원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지진으로 대형 참사가 지구촌 곳곳에서 매년 잇따르고 있지만 지진은 다른 기후현상과 달리 예보가 없습니다. 유독 지진 예측이 어려운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 예보를 위한 과학적 연구의 현 주소를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4년 사이 전국 어린이집 5곳 가운데 한 곳은 단일 아이가 없어 문을 닫았습니다. 특히 만 1살 안팎의 영아가 많이 다니는 가정 어린이집은 4년 사이 35%나 줄었는데 저출생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화 속 아바타처럼 내 움직임은 물론 감각까지 그대로 구현하는 아바타 로봇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무선 통신만 연결되면 먼 거리에서도 로봇에 실시간 접촉할 수 있어서 마치 사람이 로봇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늘로 레이저를 쏴 언제 어디로 내리칠지 모르는 번개의 방향을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레이저로 기존 금속 피뢰침으로 낙뢰 보호 반경을 크게 넓힌 건데 국가 주요 시설물 보호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은 4만 6천 명이 넘는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2주간에 걸친 수색과 구조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고 생존자에 대한 구호 활동 위주로 전환됐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강진 발생 14일째 현장 수색과 구조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6일 새벽과 낮 시간 두 차례의 강진이 남동부를 강타한 지 약 2주일 만입니다. 튀르키예에서만 희생자가 4만 명이 넘고 장기간 내전으로 통계가 잘 안 잡히는 시리아의 사망자도 최소 5,800명에 이릅니다. 튀르키예 당국에 따르면 첫 지진 이후 5,700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군과 경찰 등 총 18만여 명이 현장에서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였고 한국을 비롯해 80개국에서 11,500명의 구조대를 파견했습니다. 필사적인 구조 속에 잔해더미 속에서 10여일을 버틴 생존자들의 기적적인 생還소식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구조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진 상황에서 당국은 이제 생존자를 지원하는 데 주력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진 피해가 컸던 지역에는 대규모 이재민촌이 들어섰습니다. Çadır kentlere sığındık. Burada farklı insanlarla yaşamak zorundayız bir süre. Ama şehrini terk eden insanlar var. İsterim ki kimse gitmesin. Bir evde 5 kişi yaşarken 5.000 kişi olmak biraz sıkıntılıdır. Lavabosudur, yemek sırasıdır olabilir. Onu da idare edecek. Allah bundan sonra bize göstermesin yavrum. 옥타이 튀르키예 부통령은 피해 지역 건물 10만여 채가 무너졌거나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찾기 위해 또는 여진에 대한 공포로 버려진 집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재민들은 고통과 두려움을 함께 견디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사실상 생존자 구조 작업이 종료된 튀르키예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진으로 숨진 어린이들에게는 마지막 선물이 전달됐는데요. 생존자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건물 잔해물 곳곳에 빨간 풍선이 꽃처럼 피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하늘로 날아갈 것 같습니다. Bu etkinliğin amacı çocuklara son hediyem olmasını istedim. Bu Hatay'da hala hayatta olan çocuklara hediye dağıtıyoruz. 이번 지진으로 숨진 어린이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입니다. 풍선에는 살아남은 어른들의 미안함과 애틋함이 채워져 있습니다. Ama bu meleklerimize de son görevimizi yapmak istedik ve onları anmak için böyle bir balon etkinliği yaptık. Her bir balonu bağladığımız zaman inanın kalbim o kadar acıyor. 튀르키예 하타이주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기대는 크지 않습니다. Bir ay yetseydi yani hiç bari insanlar
Tamam. Ölmüş olabilirler, şey yapmış olabilirler. Hiç bari cesetlerine yetişirler de bir mezar yerleri belli olurdu yani. 지진이 강타한 지난 6일 새벽, 도시는 순식간에 폐허가 됐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moru지만 일단 살아남은 사람끼리 의지하고 있습니다. Ve birlikte iyileşeceğiz demek istiyorum. Çünkü insanın tek başına iyileşmesinin pek de mümkün olmadığını düşünüyorum. Tek başına tedavi olmak çok zor. O yüzden birimiz diğerimizin elinden tuttuğu sürece bu bağın sökülmeyeceğine ve çözülmeyeceğine inanıyorum. 국제구조팀들은 구조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속속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구조팀도 현지 시간 18일 감사의 박수를 받으며 귀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같은 날 프랑스와 인도, 타이완의 구조팀도 자국으로 복귀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국내와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평가했을 때 입국 전후 유전자 증폭 검사 등을 조정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는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검사 양성률이 꾸준히 감소했고 우려됐던 신종 변이도 확인되지 않아 현재 시행 중인 방역 강화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위원 다수는 이에 따라 중국발 항공편 도착지 1번화와 입국 전후 검사 의무를 이번 달 안에 종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입국 전후 검사 의무와 도착 공항 1번화 조치의 경우 이달 28일까지로 예정돼 있으며 정부는 이를 유지 또는 해제할지를 이번 주 안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국가병원체 자원은행은 최근 국내에서 새로 분리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주 BN1, XBB.1.5를 분양한다고 밝혔습니다. BN1은 BA2.75의 하위 세부 계통으로 현재 국내 우세종입니다. XBB.1.5는 재조합 변이인 XBB 하위 세부 계통으로 현재 미국의 우세종입니다. 현재 국가병원체 자원은행에서 분양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병원체 자원은 총 66주로 분양된 바이러스 주는 변이주 확산에 대응하는 진단치료제 연구의 원천 물질로 활용됩니다. 분양을 원하는 기관은 은행 홈페이지 내 병원체 자원 온라인 분양 창구를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최근 문 닫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늘고 있습니다. 저출생의 직격탄을 맞은 건데요. 어린이와 부모가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가정 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집이나 그에 준하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 있어 가깝고 가정과 유사한 환경이 조성돼 수요가 꾸준합니다. 이런 가정 어린이집이 지난 2018년 말 18,000개에서 지난해 말 12,000개로 4년 사이 35%나 줄었습니다. 만 1살 안팎 영아가 많이 다니는 가정 어린이집의 특성 탓에 저출생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017년 35만 7천 명이던 출생아 수는 2021년에 26만 명으로 27%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어린이집 재원 아동 수는 145만 명에서 118만 명으로 18% 줄었습니다. 유치원도 사정이 비슷해 서울에서만 지난 5년 동안 사립유치원 19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해 기준 495곳인 서울 사립유치원이 오는 2028년에는 201곳으로 60% 급감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는 아이를 돌보는 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육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래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명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는 기존의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생에 대응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정부는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나이에 따라 발달 격차가 큰 0세에서 5세가 통합기관을 다니게 되면 단계에 맞는 돌봄과 교육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허공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무런 의심 없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말이죠. 한자로는 빌허자와 빌공자로 글자 그대로 텅 빈 공간, 드넓은 우주 공간을 이르는 말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다고 굳게 믿어왔던 이 공간이 실제로는 그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색깔이 검어서 암흑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 수 없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없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있는 그 정체불명의 물질을 오늘 별소리 다 듣겠네에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16번째 별소리를 전해드리게 된 홍성욱입니다. 오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정체불명의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에 대한 별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암흑이라고 하면 스타워즈에 나오는 것처럼 사악하거나 비밀스러운 걸 떠올릴 수 있는데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그런 건 아니에요. 보통 천문학자들은 눈에 안 보이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암흑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은 우리 우주 전체 에너지에서 5%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아직 95%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보이지 않는 95% 중 25%를 암흑물질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물질은 빛을 반사하니까 우리가 색과 형태를 볼 수 있는 건데 이 암흑물질은 빛과 거의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워낙 양이 많아서 중력을 통해 보통 물질이 우리 우주에 퍼져 있는 모양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특히 우주 공간에는 물질이 아무렇게나 퍼져 있지 않고 수억 광년 구조로 그물 모양을 띠고 있어요. 이것을 우주 거대 구조라고 하는데 암흑물질이 여기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다음으로 95% 중에서 암흑물질을 뺀 나머지 70%를 암흑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사실 영화 어벤져스 1편에서 암흑에너지 연구소라는 기관이 나와요. 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암흑에너지는 인피니티 스톤을 말하는 거고 실제 우리 우주의 암흑에너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왜 물질이 아니라 뜬금없이 에너지라고 부르냐면 도무지 물질과는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엿이 있으면 엿을 길쭉하게 늘리면 엿의 전체 양은 정해져 있으니까 길이가 늘어나면 대신 두께가 가늘어지겠죠. 그런데 만약 암흑에너지로 이루어진 엿을 크기를 늘린다고 해보면 크기를 아무리 늘려도 두께가 전혀 가늘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상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라고 불러줄 수가 없어서 그냥 암흑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예, 좋은 질문이에요. 암흑물질이나 암흑에너지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둘 다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 암흑물질의 존재는 별, 은하 또는 은하가 수백 개 이상이 모인 은하단의 운동을 연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천체를 보시면요, 가스가 있는 부분이 밝게 빛나요. 만약에 이 가스가 이 천체에 있는 물질의 전부라면 뉴턴의 중력 이론을 통해 주변에 있는 천체가 어떤 속도로 움직일지를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한 속도하고 실제로 관측한 주변 천체의 속도가 너무 크게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놓고 오랫동안 결론이 나지 않다가 1970년대 이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이 따로 있다고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암흑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과정은 또 달라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주 공간에 물질이나 에너지가 있으면 공간이 시간이 지나면서 커집니다. 또한 공간에 어떤 종류의 물질,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 공간이 커지는 속도가 달라져요.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 우주에 만약 보통 물질, 암흑물질, 빛밖에 없다면 우주 공간이 커지는 속도는 항상 시간이 지날수록 느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1990년대 말에 가까운 우주 공간이 커지는 속도를 직접 쟀는데 그 속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빨라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성 이론으로 이것을 설명하려면 보통 물질, 암흑물질, 빛과는 성질이 전혀 다른 무엇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흑에너지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것입니다. 네,
먼저 암흑에너지는 없다라는 주장은 1A형 초신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천체를 연구하면서 나온 주장입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1A형 초신성은 밝기가 바뀌는 패턴이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연구에서는 우주의 나이에 따라 그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선 연구에서 1A형 초신성을 이용해 쟀다는 은하까지의 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시간에 따라서 우주 공간이 커지는 속도를 예측한 것도 잘못됐다는 내용이죠. 다음으로 암흑물질 이론이 틀렸다라는 주장은 은하의 회전 속도를 연구하면서 나왔습니다. 다양한 은하의 회전 속도 정보를 알게 되면서 단순한 암흑물질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암흑물질이 있다면 특별한 성질을 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는 뉴턴의 중력 이론을 고친다면 암흑물질이 없어도 은하의 회전 속도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한 거죠. 위의 두 주장을 제외하면 아직 우주 배경 복사나 우주 거대 구조 등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에서는 대부분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있어야 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위의 주장을 통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성질에 대해 좀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주를 아주 넓고 깊게 바라보면서 수많은 은하가 어떻게 우주 공간에 퍼져 있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암흑에너지 분광기기, 대시라고 하는 대규모 국제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가느다란 광섬유가 달려있는 로봇을 이용해서 천체의 스펙트럼을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먼 우주에 있는 은하의 3차원 지도를 만드는 것이 대시의 목표죠. 현재 대시 프로젝트를 홍보하기 위한 멋진 플라네타리움 영상도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중에는 가까운 과학관에서 보실 수 있을 테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별소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회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트르키에 강진이 발생한 지 2주가 지났죠. 추가 구조 가능성이 희박해진 만큼 이제 트르키에 당국에서도 수색 구조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잖아요. 이번 강진으로 희생자만 4만 명이 넘게 발생을 해서 사상자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 참사 현장의 이제 영상이나 사진을 보시면서 아마 다들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지진을 예측했다면, 대피를 좀 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진 예측과 관련된 기술 개발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평소 날씨 같은 태풍이나 눈비는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지진은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진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 중에서 예측이 가장 까다로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태풍의 경우야 우리가 수많은 기상 데이터를 그동안 축적을 많이 해왔고 이를 기반으로 구름의 움직임이나 기압의 변화 등을 분석을 하죠. 그렇다 보면 이 태풍의 발생 시점은 물론 예상 경로, 그다음에 위력 같은 아주 자세한 정보들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화산도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요. 이 주변 지역의 열 변화, 또 지진 발생 여부, 또 지면이 부풀어오는 현상 등을 통해서 이 정확한 폭발 시기까지는 알 수는 없더라도 분화 임박 정도의 예측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진의 경우는 현재 기술력으로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진이 발생할지 혹은 발생하지 않을지 이거는 아예 그냥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지진은 단층이 미끄러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 단층이 언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미끄러지는지 예측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진 규모를 나타낼 때 과거에 썼던 리히터 규모라는 거를 만들었던 이 지진학자 찰스 리히터가요. 실제로 이 지진을 만약 예측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사기꾼이거나 바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우선 지진을 예측한다고 하면 지진이 어디서 일어날지, 일어날 위치를 알아야 하고 또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일어날 시간도 알아야 하고 그때 지진의 규모, 위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지질학자들이 1960년도부터 정도부터 이 지진 예측을 위해서 연구를 다방면으로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예측할 수 있나 싶어서 연구를 했지만 그동안의 연구가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몇 가지 지진 예측 시도를 했던 연구의 실패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지진이 일어나려면 아까 단층이 미끄러져야 한다고 했는데 이 단층에는 응력이라는 이제 힘을 모아지는 힘이 이제 쌓이면 단층 면을 따라서 쪼개지고 그러면서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지면의 변형 정도를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지진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우선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지면의 변형 정도를 측정하는 것 자체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문제는 관측한 지면의 변형이 계절에 따라서도 사실 땅의 모양이 조금 달라지고 지하수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지하수 수위에 따라서도 땅이 바뀌기 때문에 이 단층에 응력이 쌓여서 생긴 변화인지 아니면 그냥 다른 이유 때문인지를 구별할 수 없어서 이런 변화가 발생됐을 때 무조건 지진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제 활용할 수 없었고요. 또 다른 시도는 지진 발생 전에 지각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균열을 가지고 지진 발생 여부를 예측하는 거였습니다. 이 실험실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지진을 만들어 보면 이 탄성파가 감지된다거나 지진 발생 전에 또 단층대에서 소음이 발생된 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층선이 언제 어긋나는지를 예측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정보들이 실제 자연에서는 거의 관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지구를 가르는 단층선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 균열인지 기존 단층선인지를 우리 땅 아래에 있는 어떤 변화들을 관측하기가 어렵고요. 또 인간이 만들어내는 각종 뭐 공사장, 그다음에 뭐 공장, 자동차 등 소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벌어지는 균열 소음을 알아채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뭐 새가 갑자기 날아간다든지 강아지가 먼저 짖는다든지 동물들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지진 전조 현상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네, 뭐 이거에 대한 연구도 또 있는데요. 우선 이번 트리키에 강진 때도 강진 발생 전에 새들이 막 시끄럽게 울면서 날아다녔다. 또 뭐 건물 상공으로 굉장히 많은 새들이 날아들었다. 이런 제보들이 있었죠. 이 동물들이 지진 전조 현상을 감지한다 이렇게 보는 거는 사람보다 아주 민감한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원래 이제 지진이 발생하면 최초로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하면 원래 두 가지 피파와 S파가 발생이 되는데 최초로 방출되는 진동파가 피파입니다. 진원에서 불과 몇 초 만에 수킬로미터씩 전달이 되는 굉장히 빠르지만 힘은 약한 이제 전파인데요. 피파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도달하는 S파가 위아래로 진폭이 굉장히 이렇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땅의 진동인 S파가 있고 이걸 이제 인간이 느끼는 겁니다. 인간은 피파를 지금 현재는 알아차릴 수 없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미국에 있는 이 지질 조사국에 따르면 동물들은 피파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감각이 예민한 동물들은 이 땅이 흔들리는 S파 도착 전에 피파의 이 진동을 느껴서 지진이 올 것이다라는 걸 느낀다는 거죠. 실제로 일부 실험에서는 동물이 지진계보다 더 빨리 지진 발생을 감지했다는 연구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독일에 있는 막스 플랑크 협회 산하 동물행동연구소에서 지난 2020년에 발표했던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진들은 이탈리아에 있는 한 농장에서 소, 개, 양들에게 전자 태그를 붙이고 이 지진 감지 전후의 행동 변화를 관찰을 했다고 해요. 그 결과 실험 기간 동안 발생했던 8번의 지진 중 7번의 지진에서 이 동물들이 이제 지진 발생 45분 전쯤부터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소들은 얼어붙어서 움직일 수 없었고 개들이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고 시간이 더 지나자 멈춰있던 소와 양 같은 이제 모든 동물들이 흥분 상태를 보였던 건데요. 연구진은 동물이 잠재적으로 사람보다 먼저 지진을 감지할 수 있는 것 자체는 맞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확한 이유는 어디에서 찾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 연구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동물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도 있는데 지진 전조 현상 중에 지진 운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난 2021년 12월 우리나라 제주 인근에서도 이제 관측이 됐었죠. 이 당시 제주 인근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때 이 양털 같은 작은 구름들이 모여서 넓게 퍼져 있는 지진 운이 관측됐다고 해서 이제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지진 운은 하나의 기상 현상이지 지진 전조 현상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지진운이라고 불리는 이 구름, 양털 구름 같이 생긴 구름은 공기의 수직 운동으로 생기는 고적운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대기 운동에 의해서 자주 발생하는 구름이 있고 지진의 뭐 전조 현상이라기보단 일반적인 기상 현상이고 또 이 날씨와 지진의 연관성은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럼 지진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로 어떤 방법도 없을까요? 네, 뭐 그렇다고 하기엔 좀 너무 절망적이긴 예. 하죠. 네, 그래서 지진 예측 자체가 어려운 것은 맞지만 이 과학자들이 사실 지진의 징후로 알려줄 수 있는 단서를 또 아직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를 또 알려드리면 지진 발생 전 단층대 위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서 지구 대기의 전리층까지 변화를 준다라는 이 연구 결과와 주장이 나온 것 있는데요. 이건 이제 지난 2010년 중국 베이징 지진예보연구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 중국 연구진들은 이 멕시코 해안에서 지진이 발생하기 열흘 전부터 진원지 위쪽의 대기에 이 전자교란 현상이 나타난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후로 이 지구의 전리층의 이상 변화를 감시하기 위해서 2018년 지진 전자기 위성을 발사를 해서 실제로 연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 중국에 있는 지진 네트워크 센터 연구진들이 2021년 5월과 2022년 1월에 중국 본토에서 일어났던 지진 당시에도 발생 15일 전부터 이제 전까지의 시간 동안 이 전리층에서 전자 밀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연구진들도 논문을 쓰면서 이 지진 발생 이후에 대기의 전자 교란 현상 자체가 관측된 건 맞지만 이게 왜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교란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은 아직 밝혀내지 못했고 또 이 관측 데이터들이 지진을 예측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고 또 지진의 발생 위치를 이 데이터가 다시 역으로 특정하지도 못해서 한계는 있다라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진을 예측할 수 없다면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지진에 대비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예측을 안 되니까 사실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아주 다행인 건 지진이 무작위로 아무 데서나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구 내부에 쌓인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려면 이 어떤 단층선을 따라서 끊어질 수 있는 부분을 따라서 지진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층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면 지진이 일어나기 쉬운 곳을 알 수 있고요. 단층의 크기, 두께를 안다면 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강도로 땅이 흔들리고 피해를 일으키는지 정도를 또 예측할 수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일 정도는 지진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한 일종의 지도를 만들어 놓고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 유의 깊게 지켜보자 이런 걸 해야 하고요. 또 그런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위에다가 만약 건물을 짓게 된다면 이 건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이 부분을 지켜야 합니다. 원래 지진학자들은 우스갯소리로 지진 자체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건물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실제로 이번 튀르키예 지진에서도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증명이 된 셈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 건물 붕괴를 막는 것이 현실로서는 지진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줄이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 만큼 내진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또 뭐 내진 설계 기준 비율 이런 것들을 다 높여가야겠습니다. 네, 이번 튀르키예 지진 당시에도 이 튀르키예에서 불법 건축물이 허용되지 않은 지역에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지진 발생 예측 기술이 부족한 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내진 설계와 불법 건축물 규제 등에 더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양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하는 동작을 멀리 떨어져 있는 로봇이 동시에 똑같이 실행하는 것, 영화 속에서 봤던 아바타인데요. 이런 아바타가 서서히 현실에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아바타 로봇을 최소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캡슐에 누워 눈을 감습니다. 곧이어 파란 피부의 아바타가 눈을 뜨고 아바타는 주인공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이런 기술을 구현해줄 아바타가 실제로 등장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휴머노이드 모양의 로봇이 조종석에 앉아있는 사람의 손과 손가락, 목과 허리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조종사가 VR 화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로봇의 시선으로 보고 원하는 대로 로봇을 움직입니다.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는 것은 물론 물건을 들어 정확한 위치로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일지 제가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소라 기자 아바타입니다. 이 전동 드릴을 들고 있는데 실제 팔에도 상당한 무게가 느껴집니다. 전동 드릴을 작동시켰더니 실제 팔에도 진동이 생생하게 전달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아바타 로봇인데 적외선 카메라 4대와 움직임 센서 수십 대가
조종자의 머리와 팔, 손가락, 허리, 다리 움직임을 로봇에 그대로 전달합니다. 로봇이 물건을 들어 로봇 관절에 무게가 가해지면 조종자의 팔에도 무게감이 전달되고, 로봇이 물건을 쥐게 되면 조종자의 손가락이 뒤로 당겨져 실제로 물건을 쥐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무선 통신만 연결돼 있다면 울산에서 서울처럼 멀리 떨어진 곳의 로봇에도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로봇의 시야라든가 로봇이 어떤 물건을 들 때의 힘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사람에게 전달해서 사람이 마치 로봇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할 수 있는. 연구진은 사람이 직접 들어가 작업하기 위험한 재난 현장이나 공사 현장에 아바타 로봇을 투입하면 정교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발된 로봇은 움직임이 정교하고 조종 방법이 직관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전 세계 200여 개 팀이 참가한 아바타 로봇 대회에서 종합 6위, 아시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에는 로봇 배송, 2027년에는 드론 배송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로봇 드론 배송 등 무인 배송 조기 상용화를 위해 민간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새벽 배송을 넘어 30분, 1시간 배송 시대를 열겠다면서 도심 내 소형 물류센터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국토부는 물류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신산업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대책 마련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구름에 쌓인 막대한 양의 전하가 전류로 방전되는 번개는 아직도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연현상 중 하나인데요. 신들의 왕인 제우스처럼 과학자들이 레이저를 하늘로 쏴 번개의 경로를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하루에도 수백만 개의 번개가 치는 하늘. 번개는 구름 안에서 음전하와 양전하가 충돌하면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입니다. 특히 구름 아래쪽의 음전하가 땅의 양전하와 결합하면 땅으로 떨어지는 번개, 즉 낙뢰가 발생하는데, 낙뢰로 인한 사망자는 전 세계적으로 한 해 4,000명 정도에 이릅니다. 금속 피뢰침을 건물 꼭대기에 높게 세워 번개를 땅속으로 흘려보내 피할 수 있지만 피뢰침의 높이만큼만 보호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연구진이 하늘로 레이저를 쏴 번개의 방향을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알프스 산맥의 해발 2,500m인 센티스산 정상에 설치된 124m 높이의 송전탑에 레이저 피뢰침을 설치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폭풍이 예보될 때마다 1000조분의 1초 간격으로 레이저를 발사했습니다. 그 결과 총 15번의 번개 가운데 4번의 번개에서 레이저 피뢰침이 효과를 발휘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속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번개는 레이저가 만든 경로를 따라 송전탑에 닿기 60m 전부터 레이저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레이저 피뢰침에 의한 낙뢰 보호 반경이 최대 180m까지 늘어난 셈입니다. On a obtenu pour la première fois cette image d'une décharge électrique due à la foudre qui suit parfaitement le laser et ça fait 20 ans qu'on court après cette image. 연구팀은 현재 8m인 레이저 피뢰침 높이를 10m로 늘려 번개로부터의 보호 반경을 500m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Le but c'est de comprendre mieux le phénomène et aussi dans le cadre par exemple du projet LLR de développer de nouveaux systèmes de protection contre la foudre pour différents types de systèmes électriques et électroniques. 레이저 피뢰침 개발을 위해 지난 5년 동안 우리 돈으로 54억 원이 투입됐을 정도로 상용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발전소나 로켓 발사대와 같은 비싸고 중요한 시설물의 낙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승용차는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자동차로의 변화가 대세가 됐습니다. 하지만 덩치가 큰 화물차는 전기로는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아서 수소를 연료로 써야 하는데 기체를 쓸지 액체를 쓸지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심지어 묵직한 픽업 트럭도 내년엔 전기차로 출시됩니다. Business efficiency, brand strategy, EV expansion, and customer experience. And you see some of these elements today.
화물차도 내연기관 탈출이란 흐름은 거스를 수 없지만 체급에 따라 전기차 혹은 수소차로 갈 길이 나뉠 전망입니다. 지금 보시는 준중형 트럭의 전기자동차 버전이 현재 개발 중인데 1년 반 뒤쯤에 공개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이 수소 내연기관 트럭도 현재 개발 중인데 1년 반 뒤쯤에 시제품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중형 이상 트럭은 무거운 차체에다 이에 비례해서 커져야 하는 배터리 탓에 전기차 전환이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수소차, 특히 수소연료 전기차보다 힘이 좋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수소연료 내연기관 화물차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FCEV 수소연료 전기차는 좀 이슈가 있어 보여서 저희는 그거 이전에 아시는 것처럼 H2ICE 그러니까 수소 내연기관을 국책기관 그리고 대학 기타 다른 협력업체들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소를 액체로 쓰느냐 기체로 쓰느냐입니다. 수소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영하 253도 미만 극저온 상태로 냉각해 액화 수소로 저장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연 4만 톤 규모의 액화 수소 플랜트를 내년에 구축하겠다는 방향은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술 미비와 비용 문제로 아직 액화 수소는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기업들은 일단 부담이 덜한 기체 수소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는 잠재적 불안 요소입니다. 수소에너지 활용에 대한 좀 더 명확한 방향 설정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돈이 아닌 씨앗을 믿고 맡기는 은행이 있습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식물의 멸종을 막고 이른바 종자 주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곳인데요. 전북 전주에 있는 종자은행인 농업유전자원센터가 모처럼 취재진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동화 속 비밀 공간처럼 지상에 떡하니 솟아있는 문 하나. 출입구를 지나 지하 120m까지 내려가면 세계 각국에서 온 종자 약 120만 개가 보관돼 있습니다. 1년에 딱 3번만 개방되는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의 국제 종자 저장고입니다. 사시사철 영하 18도를 유지해 전기 공급이 끊겨도 일정 기간 종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지어졌습니다. So it's quite important to have a safety duplicate just in case something happened because these seeds are unique. All the seeds in the seed vault, they are unique seeds. 이처럼 삼엄한 경비를 자랑하는 현대판 노화의 방주 종자은행은 국내에도 있습니다. 보안 서약서를 쓰고 문 여러 개를 통과하자 종자 약 20만 개를 보존 중인 국가보안시설의 내부가 나타납니다. 네, 겉보기엔 조금 큰 창고 같지만 벽과 바닥이 3중 5중으로 된 요새입니다. 리히터 규모 7.0의 강진이나 폭격에도 끄떡 없다고 합니다. 짧게는 30년에서 길게는 영원히도 보관할 수 있게 영상 4도에서 영하 196도까지 보존 환경을 각각의 목적에 맞춰 운영합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1곳, 국내 3곳, 총 4곳에 토종 종자를 보존해 일부는 연구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연 재난이나 전쟁으로 초래할 수 있는 식량 안보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종자 주권을 지키는 겁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의 국가 간의 이동은 많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토종 자원들을 잘 지켜내고 하는 것들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베트남과 몽골 등 10개국에서 기탁한 해외 종자를 보존하는 등 세계 5위 수준의 종자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권고, 현재 제기되는 풍력 발전의 문제를 전해드리면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인데요. 풍력 발전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일정하게 내뿜는 100Hz 이하 저주파 소음 때문입니다. 정부는 주거지역과 1.5km 떨어진 곳에 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강제력이 없는 탓에 피해는 주민 몫입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무안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거대한 풍력 발전기입니다. 정식 가동을 앞두고 있는 이 풍력 발전기. 그런데 이 마을과 가까워도 너무나 가깝습니다.
마을에 들어선 풍력발전기 4대. 가까운 것은 민가와 직선거리로 300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직 시험 가동 중이지만 주민들은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소리가 밤에도 바람 불 때는 지붕 옥에서 막 메떡이 돌아간 거, 비행기가. 비행기가? 비행기가 돌아간 것 같더라니까. 양식장을 운영하는 한 주민도 바로 옆에 들어선 풍력 발전기 탓에 밤잠을 설칩니다. 풍속이 한 6에서 8 정도 될 때 그때 와보시면 사람이 서 있기가 무서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왱왱 막 돌아가요. 공사 전부터 수도 없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주민 설명이나 동의서나 아무것도 받지 않고 모항군에서는 무조건 허가를 내렸어요. 여기 200m 거리도 안 되는 데다가 이렇게 씌워놓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죠? 환경부는 지난 2016년 주거지역에서 1.5km 이상 최대한 떨어져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 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전남 영광 또 다른 마을도 같은 피해를 호소합니다. 2019년부터 운영 중인 풍력발전기 수십 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소음에 주민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나 약들 다 먹는다는 게 저 소리 들어가니까. 저 소리가 얼마나 안 되나. 누구자 신경 예민해갖고. 참다 못한 주민 163명이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마을에서 불과 300에서 5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풍력발전기에서 소음 피해 한계치인 45dB를 2배 가까이 초과한 80dB이 측정됐습니다. 조정위는 이를 토대로 주민들에게 1억 3,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 피해가 인정된 첫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판단을 받겠다며 배상을 미루고 있습니다. 보상이 없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요. 그리고 그것을 막거나 하면 소송을 하고 이것은 그야말로 있는 자들의 행포고 권력자들의 행포입니다. 강제력 없는 권고사항으로 이격거리를 명시한 환경부.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소음 속에 고통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입니다. 우리가 곧 죽어버리겠지만 이제 애기들이 여기 살러 올 텐데 깜깜합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학교 도서관이 방학 되면 자주 문을 닫고 또 책이 아무렇게나 꽂혀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서가 방학 중에 며칠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학교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뱀에 대한 책을 찾는 아이에게 한 사서는 뱀 사육책을, 한 사서는 뱀 가죽공예책을, 한 사서는 뱀을 주제로 한 문학책을 권합니다. 미국 도서관 사서들이 한 아이의 성장을 돕고 성인이 된 아이가 결국 사서가 돼 도서관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의 그림책입니다. 장기라고 생각하고 사서는 이 공간을 알뜰히 운영하면서 정말 그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 유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서 권수로나 사서 숫자로나 모든 것이 미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17년 차 학교 도서관 사서인 박시연 씨. 새 학기를 맞아 버릴 책이 이만큼 쌓였습니다. 장서 정리와 도서 폐기, 독서 동아리 운영까지 홀로 맡고 있지만 박봉도 잊을 만큼 보람을 느낍니다. 10년은 거의 열정페이였던 것 같아요. 이제 제 사비로 연수를 받고 방학 중에 그리고 그 연수 받은 걸 가지고 와서 학생들한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품도 심지어 제 사비로. 이 도서관의 왕. 만약에 사서 선생님이 없다면? 망할 것 같아요. 학교 도서관이. 하지만 사서나 사서 교사가 없는 학교 도서관이 더 많습니다. 예산 문제로 자원봉사자를 두거나 비워두는 겁니다. 서울과 대구, 강원 지역은 방학 중에 사서의 근무 일수를 제한하고 전남은 순회사서 29명이 학교 482곳을 맡고 있습니다. 한 명당 16곳 꼴입니다. 사서가 근무를 하는데 도서관에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사서는 교무실 가서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마음이 엄청나게 자괴감이 옵니다. 도서관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우리의 열정이 다 무엇인가라는. 도서관의 3요소,
공간과 책, 사람. 해마다 학교 기본 운영비 3%를 책 사는 데 쓰고 있지만 사람에게는 권한도, 시간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사정으로 학생들의 책 읽을 권리를 저해하는 건 아닌지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아파트 추천 결과를 알려고 하는데요. 네, 당첨됐습니다. 당첨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해마다 봄철이면 집세가 오르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던 영세민들. 전세값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집값도 비싸고. 국민 생활의 3대 기본인 의식주 가운데 주택 문제가 해결돼 가고 있습니다. 분당, 산본, 평촌에 이어서 일산 신도시에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한 10년 동안 서로새로 살다가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집 마련을 했는데 지금 기분은 뭐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대규모 아파트와 주택 단지에는 이사하는 사람들로 하루 종일 붐빕니다. 보급화된 대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면서 고층의 한강 조망권을 아파트 건축 이전에 청약 희망자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인기 지역 1순위 당첨 확률은 복권처럼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는 모델 하우스 앞에서 며칠 밤을 지새기도 했습니다. 수백 명의 떴다방들이 장사진을 이룬 채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내 집 한 칸 마련하는 게 큰 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을 씹기 어려운 노인의 경우 급격히 신체 기능이 약해지는 노쇠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빛골 전남대병원 연구팀은 2016년에서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65세 이상 노인 3천여 명을 대상으로 노쇠 정도와 저작 기능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평소 음식을 씹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노쇠 위험이 2.68배 높았습니다. 연구진은 또 치아 한 개가 줄어들수록 음식을 씹는 기능이 3%씩 감소했다면서 급격한 노쇠를 막으려면 평소 치아 상태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동맥경화나 염증성 혈관 질환 치료제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종길 박사팀은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 반응 제어에 관여하는 PTP4 A1 유전자를 발견하고 관련 기전을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고지혈증 생쥐 모델에서 동맥경화가 발생하면 PTP4 A1 발현에 차이가 있는 것에 착안해 인간 혈관 내피세포에서 PTP4 A1을 억제하자 면역세포 반응이 눈에 띄게 증가하며 급성 염증 반응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극저온으로 세포를 얼려서 보관했을 때 기존보다 우수한 보관 능력을 가진 나노입자 형태 새 동결 보존제를 개발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이은지 교수팀은 세포를 냉동 해동할 때 발생하는 결빙 현상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나노 크기의 금속유기 골격체 입자를 개발해 우수한 세포 복원력을 가진 동결 보존제 합성 기능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새 동결 보존제는 기존 화학적 동결 보존제보다 매우 적은 양인 2200분의 1만 사용해도 평균 70%의 세포 회수율과 48시간 안에 4배가 늘어나는 세포 증식 효능을 보였습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그동안 원자력 인력 양성이 개발에 초점을 뒀다면서 안전 관련 지식과 문화도 겸비해야 실질적인 현장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위원장은 서울 중구에서 열린 원자력 방사선 관련 11개 대학 학과장들과 만나 원자력 안전 전문 인력 양성을 주제로 한 안전 라운드 테이블을 열었습니다. 원안위는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원안위가 검토 중인 원자력 안전 인력 양성 정책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 안전 인력 양성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최근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졌었는데 다시 기온이 많이 내려가며 겨울 끝자락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기온이 들쑥날쑥한 만큼 호흡기 질환에 유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옷차림 든든히 해주시고 따뜻한 물도 자주 마셔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